자, 제가 화면에 나오나요? 자, 여기 그 온라인 스튜디오가 그 창조관 쪽에 있어서 지금 교실에 잘 송출이 되는지, 화면이 잘 보이는지 저희가 저 방송부랑 연락을 하고 나서 OK가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고했던 대로 오늘 1, 2학년 그 모니터 잘 봐주시고요. 그 유네스코 관련해서 2학년 중심으로 그 학술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4층에 계신 괜찮은가요 이제? 예, 잘 나온다고 방송부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온라인 스튜디오인데 학교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학교 활동에 많이 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회 사회를 맡은 우리 학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이제 잘 나오나요? 예, 유튜브 생중계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군요. 예, 다시 학생부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유네스코 학술 발표회 사회를 맡은 48대 학생회장 김용우입니다.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로 창체 시간을 통해 인권, 시민교육, 평화를 바탕으로 기념일 포스터 만들기, 세계문화 다양성 교육, 훈민정음 서문 쓰기, 마지막으로 독도 필통 만들기 등을 해왔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이 관심 가는 부분을 조금 더 조사해 같이 공유하고 싶은 7팀이 오늘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조사한 만큼 발표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SDGs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내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발표를 준비한 2학년 2반 김지은, 오은우 학생들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제성장, 일자리 증진을 주제로 학술제 발표를 준비한 2학년 2반 김지은, 오은우입니다. 뒤에 화면을 보이시면 목차가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은 SDG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SDGs란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디벨롭먼트, 발전, 골스, 목표의 약자로 지속 가능 발전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이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중 SDGs8은 양질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인 측면을 다룬 목표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SDGs8의 목표는 첫 번째로 국가 환경에 따라 1인 소득 증대를 유지하며 선진국에서 연간 최소한 7%의 국내 총생산을 지속한다. 두 번째로 고부가 가치 및 노동 집약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화 기술 업그레이드 및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세 번째로 생산적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력 및 혁신을 지원하며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공식화 및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혹은 직업 훈련을 하지 않은 청년의 비율을 상당 부분 감소한다. 다섯 번째로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와 불안정한 고용 정책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생산성 고용,
양질의 일자리 증주와 같은 목표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에 약 2달러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데요. ILO,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세계 노동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16억 명의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전 세계 1인당 연평균 GDP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장 속도가 저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7%의 성장률을 목표로 했으나 그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생산성의 감소,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옆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임금이 계속 하락했고 우리의 생활 수준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코로나19 대유행은 모든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태입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빈곤과 실업으로 역사적인 불황을 야기했는데요. 이에 2020년 4월 유엔은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사회 경제적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곳의 사람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사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지원과 정치적 약속을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작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 시스템을 보장한다. 두 번째, 사회적 보호와 기본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역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 경제 대응 및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및 비공식 부분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네 번째, 거시경제 정책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재정 및 금융 부양책의 급증을 유도하고 다자간 및 지역 대응을 강화한다. 다섯 번째,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고 커뮤니티 주도의 회복력과 대응 시스템에 투자한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창출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교육 훈련에 행정 지원을 하고 경기인력개발원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또 기업은 양성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시스템 방안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진을 봐주시면 정부가 2022년을 맞이해 중장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를 필두로 이어지며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근거하여 은퇴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곤 취약 계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Gs-8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조직으로는 국제노동기구, UN 글로벌 컴팩트,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 UN 자본개발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국제연합개발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이루어낸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차별 금지 협약, 아동 관련 협약, 노동차별 반대 협약을 맺었고 UN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 활동에 있어 친인권, 친환경, 노동차별 반대 등의 10대 원칙을 준수를 핵심으로 이러한 원칙을 기업이 그 운영 및 경영 전략에 내재시키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두 단체 이외에도 SDGs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부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일자리 기회와 양질의 근로 조건 또한 필요합니다. 소득 관리와 저축,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역, 은행,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수반되어야만 세계 빈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선 SDG 1번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빈곤은 건강과 기아, 식량, 교육 등 다른 SDGs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내세우고 국가가 서로 교류하며 협약을 맺는 등 전 세계 사람들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며 힘을 합쳐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풍생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8번인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내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실제 진행되고 있는 방안과 관련 단체를 설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인상 깊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SDGs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바탕으로 범죄 심리와 미디어를 주제로 발표 준비를 한 2학년 5반 구경민과 2학년 7반 백주희 학생들의 발표입니다. 범죄와 미디어를 엮었다는 점에서 참신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구경민 학생과 백주희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DGs 16번은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범죄 심리와 미디어를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어떻게 엮었을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와 미디어를 발표하게 된 구경민, 백주희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와 관련된 주제로 범죄의 심리와 미디어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온 이 방송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로 실제 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구성 있게 이끌어가는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빨간색 매니큐어를 다 살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해봤어. 아무것도 안 나요. 아, 하나는 남아있을 텐데. 네가 직접 봐봐. 아 말도 안 돼. 아, 뭐야?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없나 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이스, 그리고 소년 심판 등이 있고요. 영화로는 살인의 추억, 그리고 범죄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랑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실제 범죄 사건을 모티브한다거나 유사하게 재현하여 마치 우리가 직접 범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제재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이유가 우리가 범죄자의 심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즉 그저 자극적인 소재로만 소비하지 말고 그들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범죄 사건을 모티브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의도는 방송을 보고 대중이 범죄 유형을 파악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범죄 사건을 알려주는 언론 미디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언론 미디어에 대해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범죄 사건을 알려주는 언론 미디어인데요. 범죄 보도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면 시청할수록 처벌 수준이 간대하다고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강력한 처벌을 옹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 보도로 인해 대중이 강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역할이지만 범죄 보도에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여러 연구에서 많이 밝혀졌는데,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대중의 범죄 보도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타인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이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한 예시인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모방과 학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10월 31일 부산의 어느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그부의 등을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학생의 주장으로는 영화 이 친구를 40번 이상이나 보고 그 영화를 모방해서 범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 매체와 범죄 대응 프로그램에선 범죄 수법에 대해 아주 상세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사건처럼 모방과 학습 때문에 모범 범죄를 낳을 수 있는데 굳이 다 알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기 때문이라며 제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 매체가 모범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같은 청소년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며 폭력적인 장면들로 인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새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방송, 신문 등의 올드 미디어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식 방송사가 아닌 만큼 처벌과 제지가 처벌과 제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2020년 한 1인 방송인이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고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하고 그것을 실시간 중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1인 방송이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고 이제 그 여파로는 폭력적인 방송이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걸 시청하는 시청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점은 뉴미디어 주 연령층은 10대에서 20대인데요. 그냥 재미있다고 방송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1인 미디어 말고 가짜뉴스로 인한 사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는 한마디로 여론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를 몰락시키기 충분하고 이 자체가 범죄 행위이지만 그저 여론 조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 사례인데요. 먼저 코로나를 우리가 3년 동안 겪었는데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특정 사례를 왜곡하여 백신의 부작용 등 위험성을 과장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저희는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판 마녀 사냥인데요. 이렇듯 비난을 받고 있는 어느 연예인, 그리고 이단이라 불리는 종교단체 등 이들을 실체라고 보도되는 모든 기사들은 그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가짜뉴스들의 사례입니다. 혹시 처음에 말했던 범죄 관련 프로그램 의도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그 프로그램들의 의도는 방송을 보고 대중이 범죄 유형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 들으면서 사회가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배경으로 맥락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능력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회적인 노력으로는 방송에 대한 미디어 운영사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내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실천 가능한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자세히 관찰, 두 번째 심사숙고, 세 번째 비판적 읽기, 그리고 마지막은 출처 확인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진다면 범죄 사건 프로그램을 보고
쓸데없는 두려움만 남을 일도 없고 가짜의 서가 잘못된 사실만 알아서 마녀 사냥을 할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심리와 미디어를 엮은 참신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범죄를 알려주는 언론과 저지르는 언론을 나눠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SDGs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바탕으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발표로 준비한 2학년 2반 노서정, 이현빈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난민에 난민으로 대한 주제로 발표할 이현빈. 노서정입니다. 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난민에 대한 이해이고요. 이제 저희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서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발표는 난민이란 무엇일지, 그리고 난민이 발생한 사례, 그리고 우리는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2018년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난민 현황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100명 중 1명꼴이라고 하고, 또 이제 난민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난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권 침해와 박해가 있습니다. 분쟁은 폭력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인권 침해로 인해 난민이 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여와 기근인데요. 분쟁과 기후변화와 피난과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기근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기와 장소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는 분쟁과 굶주림 등 많은 관련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더욱더 파괴적이고 잦은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해 난민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사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미얀마, 두 번째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얀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미얀마의 사건 중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체포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53년 만에 군부 독재는 종식시키고 민주정부가 들이셨던 미얀마는 5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 체제로 돌아갈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미얀마 난민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무분별한 시민 체포 및 폭행 및 학살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6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상가 지역 미인부 마을에서 최소 6명의 시민을 살해당했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데요. 왜 군인을 듣지 않았다면 군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 달아나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불안정과 생활고가 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으로 미얀마는 약 14% 육박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작년보다 155%가 증가하였고 병원, 보건소 등 공공기관이 문을 닫혀서 환자, 노약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폭격인데요. 폭격으로 인해 병원, 집들이 무너져서 실랑이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난민의 통계인데요. 미얀마 난민은 전체의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여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발생의 원인은 첫 번째로 오랜 내전과 전쟁으로 나라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른 수천 명의 아프간 주민들이 검문소를 넘어 파키스탄으로 피난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경에 도착한 사람 중 다수는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탈레반 체제는 아프간에 자신의 미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통계는 2021년 기준 230만 명, 여성은 25%, 남성은 48%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복지, 아동, 취업, 언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정책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치안 문제, 불안 문제, 이질적인 문화 전파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보다는 발전적인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개인적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화를 존중할 수 있고 전 세계 각국 정부, 국민, 정치권이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유엔 남부 단체들을 구호 물품,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안식처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난민을 할 수도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국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국가는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을 전체에서 32%라고 하고 이 중에서 터키라는 나라를 소개할 건데요. 터키는 370만 명인데 난민을 받아들이며 7년간 최대 수용국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도는 국가 중엔 35위이며 뒤에서 세 번째고 되게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도는 난민 신청 현황 1000에서 만 단위로 인정자 현황은 10에서 100단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약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자세는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세금의 낭비를 한다. 한국인 세금을 걷어 난민에게 몽땅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2022년 기준 한국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정부 총 예상의 0.0004밖에 되지 않고 대다수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통해 심사가 될 때까지 알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실제 지원받는 숫자는 전체에서 입국 난비 중에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난민 범죄, 난민을 받아주고 범죄가 늘어나고 나라가 엉망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난민 범죄 공식적 통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신해인 유엔 남국 기구공화국은 그런 통제 자체가 차별적인 심증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특히 난민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내국인보다 더 몸을 더 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짜 난민인데요. 난민은 대부분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의 신청자는 6,648명이고 이 기간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단 69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정률은 단 1%이며 외국인 취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한국에서 가짜 난민 행세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해서 못 배운다. 돈 벌러 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국에서 굴핍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는 난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난민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텐션을 좀 올려봐. 난민의 정의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설명해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집을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2학년 9반 강민주, 성기은 학생이 SDGs 3번 건강과 웰빙이라는 주제로 커피 추출 조건이 물배록 심장 박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준비한 발표입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커피 추출 조건이 물벼룩 심장 박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바이오스의 강민주, 성기현입니다. 우선 SDGs란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전 세계적인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됩니다. 우선 SDGs는 그림과 같이 총 17개의 목표로 구성됩니다. 그중 저희는 3번 건강과 웰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마시고 있나요? 다들 시험 준비를 위해 많이 마실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3년간 카페인 섭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바몬의 설문조사에서는 잠을 깨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 피로회복을 위해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커피 섭취 이유 중 76.4%가 카페인의 각성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조건에서 추출한 커피가 어느 정도의 각성작용을 일으키는지 알지 못하며 이런 각성작용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낳는지 모르기에 이를 알리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저희 연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한 물벼룩은 절지동물 양간목 물벼룩과의 갑각류로 갑각이 투명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심장이 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부 식물의 열매,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쓴맛을 냅니다. 용출되는 카페인의 양은 커피의 품종, 추출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영상은 결론할 때 보여줘. 이러한 카페인은 심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심작용과 중추 감각을 흥분시켜 집중력 향상 등을 일으키는 각성작용, 배설작용 등을 돕는 이뇨작용인 3대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이 작용들은 서로 비례하며 나타나므로 저희는 심박수, 즉 강심작용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각성작용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5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커피 추출 시 온도를 100도, 80도, 50도, 25도로 다르게 하여 커피 추출 온도에 따른 물벼룩 심박수 차이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추출 시간을 30초, 1분, 5분, 10분으로 설정하여 커피 추출 시간에 따른 물벼룩 심박수 차이 측정 실험을 진행했으며 세 번째에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원두를 이용하여 커피 원두 종에 따른 물벼룩 심박수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또 네 번째에서는 용매를 물로 사용한 커피 용액과 용매를 우유로 사용한 커피 용액에서 물벼룩 심박수 차이를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 아라비카 커피의 심박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보기 전에 물벼룩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물벼룩의 노란 장 옆에 움직이는 콩알 같은 부분이 심장이었습니다. 이 심장의 30초당 심박수를 측정하여 실험 결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물벼룩의 개체별 상태와 같은 변수를 줄이기 위해 3마리를 측정한 후 평균을 내었습니다. 연구 결론입니다. 첫 번째, 커피 추출 온도에 따른 물벼룩 심박수 차이 측정 실험에서는 100도에서 약 248회, 80도에서 약 221회, 50도에서 약 219회, 25도에서 약 206회, 대조군에서 약 203회 순으로 심장 박동수가 크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커피 추출 시 사용하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커피 속 카페인의 각성 작용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커피 추출 시간이 10분일 때 약 233회, 5분일 때 약 230회, 1분일 때 약 208회, 30초일 때 약 200회 순으로 심장 박동수가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커피 추출 시간이 길수록 각성 작용 정도가 크고 5분 이상이 되면 각성 작용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5분 이상으로 추출한 커피들은 서로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로부스타 원두로 추출한 커피 약 228회, 아라비카 원두로 추출한 커피 약 221회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했고, 이에 따라 아라비카 원두로 추출한 커피보다 로부스타 원두로 추출한 커피가 각성 작용 정도는 수치상으로 조금 크게 나타났으나 둘의 차이가 커피 원두 선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물을 용매로 사용한 커피가 약 214회로 우유를 용매로 사용한 커피 약 206회보다 심박수가 컸으므로 각성작용의 정도도 물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가 우유를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클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의 물벼룩 심장 박동수는 일반 아라비카 커피 약 248회, 디카페인 커피 약 205회, 커피를 투여하지 않았을 때 약 203회 순이었습니다. 커피를 투여하지 않았을 때와 디카페인 커피의 각성작용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 아라비카 커피의 각성작용 정도는 그 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카페인의 각성작용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증, 발열 및 피로, 두통 등이 있습니다. 커피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커피를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저희 실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2학년 8반 어유진 허지원 학생이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위해 행복도 및 교과 정의적 특성을 중점으로 준비한 발표입니다. 넘겨.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 및 교과 창의적 특성 변화에 대해 발표할 2학년 8반 어유진, 2학년 8반 허지원입니다. 먼저 차례입니다. 저희는 먼저 중고등학생들의 행복도 변화와 행복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교과 정의적 특성 변화에 대해 알아본 뒤 주제 선정 이유와 보충하고 싶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이번 SDGs 학술주의를 통해 추구하고 싶은 바는 4번 양질의 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질의 교육은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학교생활에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학생 경력이 11년인 제가 보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교우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학교 폭력, 학업 성적, 부족한 수면 시간 등이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행복도를 조사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2019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학생 행복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중3, 고2 학생들의 학교 생활 행복도 높은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학교 생활 행복도 낮은 비율은 완만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학생들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 생활 행복도에서 높은 비율을 제시한 것입니다. 심리 적응도 높음의 비율이 높을수록 선생님 및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중3, 고2 학생들의 심리 적응도 높은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교육 환경 만족도 높은 비율 또한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기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 행복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해 해야 할 노력. 예전에는 학교 성적 꼴찌가 꼴찌라는 낙인이 찍혀서 인생의 꼴찌로 살아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성적 꼴찌가 인생의 꼴찌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은 재능 중에 그 많은 재능 중에 한 가지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 꼴찌 학생이라도 성적 외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재능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위해 교육을 위해서 교육당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교사는 교육과정인 수업평가 기록의 일치화를 위해 수업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상승할 때 대한민국의 교육은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 2019년도에서 2021년 교과 정의적 특성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정의적 특성이 나타내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 의욕 등을 나타냅니다. 여기 그림은 2019년 대비 2021년 교과 정의적 특성 높은 비율의 증감을 표시한 것이며 코로나19 시기에 중3, 고2 학생은 일관되게 교과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중3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하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학생들의 낮아진 행복도의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보충하고 싶은 점은 청소년 행복감 증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고 행복도가 낮은 과목의 행복 증가를 하는 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행복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과 복과 운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학년 8반 월진 하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빨리 활성화되어 우리들의 학교 생활이 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발표는 SDGs 3번 건강과 웰빙을 바탕으로 출생 순위에 따라 성격 차이를 조사한 2학년 8반 김은채, 손서연 학생들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학년 8반 김은채, 손서연입니다. 여러분, 앞 5 친구들의 발표를 잘 들으셨나요?
앞 친구들의 발표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 많이 집중하셨을 텐데 저희의 발표는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출생순위로 알아보는 성격 차이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잘 듣고 자신의 출생순위에 대한 성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지속 가능한 발전 중에서 원만한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통해서 3번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첫째는 이성적이다, 막내는 철이 없다 등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내인지에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배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즉, 같은 가정이라도 태어난 순위에 따라서 가족의 관심과 기대하게 되는 역할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 나아가서는 성격까지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의 출생 순위에 따라 환경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첫째를 키워드를 보자면 책임, 걱정, 통제, 성실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족 안에서 지나친 책임감과 돌봄을 요구받게 되면은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오히려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동생을 돌보다가 동생이 다쳤을 경우 죄책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성실한 면도 있고 집안의 모든 걱정을 자신의 걱정으로 떠안으며 자신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고요, 자꾸. 거기만 보지 말고 하세요. 두 번째로 둘째들의 키워드를 보면 위아래 형제, 샌드위치, 혼란, 경쟁, 불공평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서 막내는 엄마한테 안겨있고 첫째는 아빠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둘째는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신이 가족에서 어떤 존재인지와 같은 자기 존재 위치에 대한 본능적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 구도와 불평등한 대우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도 늘 공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특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셋째들을 키워드를 보자면 편안한 양육, 존재 자체, 결정장애, 애교 가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엄마 아빠가 양육을 많이 해봤으므로 편안한 양육을 경험하고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습성을 가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기대치가 높았던 첫째와는 달리 막내에게는 관대해지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이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이 발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더 원만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처럼 성격 차이를 출생 순위와 맞춰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발표는 SDGs 15번 육상 생태계 보전을 바탕으로 아두이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중화 적정 실험에 대해 준비한 2학년 9반 임수정, 박지인 학생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두이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새로운 중화적정 실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2학년 임수정, 박지인입니다. 와! 네, 저희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여기 보이는 15번 육상 생태계 보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연구를 앞서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분은 토양 산성화에 대해 아시나요? 제가 알기론 1학년 통합과학 때 토양 산성화를 배우는 걸로 압니다. 토양 산성화를 간단히 말하자면 토양의 pH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토양의 pH가 내려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화학 비료의 지나친 사용이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해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데요. 해결해주는 방법에는 바로 산성화된 토양을 염기성 물질을 이용하여 토양을 중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중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저희의 주제 선정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학5번 교과서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배우는 중화적점 실험에서는 지시학의 색 변화를 통해 육안으로 중화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계산한 당량점과 학생들이 측정한 중화점의 오차가 생깁니다. 저희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확한 측정값으로 중화 반응을 실험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두 개의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두이노 기반 방소 온도계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아두이노 기반 RGB 컬러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실험 첫 번째 아두이노 기반 방소 온도계 사용입니다. 실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아두이노를 방소 온도계와 이게 방소 온도계거든요. 이 방소 온도계와 연결하고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화학 무언을 들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0.35몰 염산 수용액과 1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제작합니다. 그 다음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염산을 넣고 사진은 잘렸지만 뷰렛에 저희가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방소 온도계를 담그고 여기 뷰렛에 있는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천천히 흘려보내줍니다. 흘려보내주며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에 있는 값으로 온도가 변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네, 두 번째 RGB 컬러 센서 사용입니다. 실험 방법은 위에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컬러 센서이기 때문에 색깔 감지를 위한 BTB 용액을 HCl 용액에 넣었는데요. 이게 아두이노 연결한 거고 이게 RGB 컬러 센서고 여기 용액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을 감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뷰렛이고 이 뷰렛에 있는 NaOH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 색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 및 결론입니다. 실험 1의 결과를 통해 중화점은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17.5mm 부근일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에서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값과 여기 이론적으로 양적 관계를 통해 계산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값이 비슷한 것을 확인하여 중화열을 이용해 새롭게 설계한 중화적점 실험 시스템이 오류가 적으며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2는 표를 통해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RGB 값이 모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투명한 유리 삼각 플라스크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 실험하는 공간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유리 삼각 플라스크에 비친다는 사실과 BTB 지시약이 들어간 용액 또한 투명하여 주변의 빛이 잘 섞여 들어가 정확한 세계값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해 생긴 오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두이노 기반 RGB 센서가 세계값을 측정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실험의 취지였던 지시약을 넣은 용액의 색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중화점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을 버리며
정밀한 세계값을 측정하고 중화점을 찾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을 통해 기존 화학 교과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실험 방법으로 측정을 하며 실험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더 효율적이고 발전된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식보다 더 나은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 어려움들은 향후 어떤 점을 고려하여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이 탐구 주제에 대한 흥미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해 아두이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새로운 중화적정 실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2학년 박지인과 임수정이었습니다. 육상 생태계 보존에 대한 통화 중화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아두이노로 중화 반응 실험을 통해 더 정확한 값을 구해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개의 팀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7개의 발표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모두 알아갈 수는 없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분들은 2학기 동안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1학년 후배들은 선배들을 따라 다음 학년도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학술 발표회는 조용훈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교실에서 어떻게 잘 들렸는지 여기는 전혀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사진 찍어 주시는 거 보니까 예, 우리 학교 방송 시스템 되게 좋아가지고 센세이션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그 바라컨대 학술적인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예체능, 뭐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음에는 또 그 대본이 없는 진짜 기상 캐스터처럼 예, 선생님도 뭐 잘 못하지만 그렇게 더 재밌게도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우리 학생들이 오늘 시범을 잘 보인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에 두 팀은 못 보고 나머지 팀들을 봤습니다.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X, Y, Z 세대 중에서 어느 세대인가요? Z 세대죠? 몇 살까지 대략 Z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몇 살 선배까지 Z 세대일까? 5살까지. 그럼 여러분들의 그 5살 선배들이 지금 대학생들이죠? 맞죠? 그 여러분 선배들이 아마 이 장면을 보면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같은 세대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그 후배들 1살부터 10살까지 무슨 세대라 그래요? 애기 세대. X, Y, Z 세대니까 그 다음에 없죠. 예. 옛날에 X세대부터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지금 X세대가 누구냐면 여러분 선생님들 세대. 나이가 몇 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구정 선생님 계시네. 그죠? 근데 그 X세대는 선생님은 그 윗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적인 세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대 해서 이 친구들은 X세대라고 했어요. X라는 그 의미가 형태라든가 봤을 때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X세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한 세대가 나타났어요. 그게 Y세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났어요. Z세대죠. 그러다 보니 X, Y, Z로 갔는데 처음 A로 시작했으면 쭉 갈 텐데 점점 IT가 발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현재 1살부터 6살까지는 알파 세대예요. 그럼 다음 무슨 세대겠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베타 세대죠. 이렇게 해서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계속 세대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배들이나 또는 후배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하는 걸 보니 여러분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다. 그런데 저것은 우리 세대가 하던 식의 발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칭찬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왔고 그 다음 또 몇 팀을 보니까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식의 발표도 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동영상이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보다는 틱톡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짧지만은 강렬하게 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눈에 보였어요.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선배들 Z세대한테 특히 Z세대 여러분들은 좀 더 앞서 나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대학생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나중에 2년, 3년 뒤에 대학 가면 그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할 경우가 있어요. 복학생들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보니까 우리 학교 풍생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잠재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겠다. 이게 첫 해죠, 올해. 올해 첫 해인데 내년에는 더욱더 아마 멋진 모습으로 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주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방송부. 방송부에도 고생 많았죠?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학생활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풍성인이 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술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한 7팀의 친구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칭찬과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